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론, 그리고 정책론, 그리고 투자론 일부를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그 13번 여가 현상 및 주거 분리 그 파트 보시면 될 겁니다. 맞죠? 예. 여가 현상과 주거 분리. 일단 여가 현상과 주거 분리에서는 먼저 여가 현상의 종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상향여가, 하향여가 있는데 그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걸 이제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게 하향여가고, 반대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 같은 거 되어서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요걸 이제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좀 집중하셔야 될 게 요 하향여가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상향여가 쪽보다는. 그럼 하향여가에 집중을 하실 건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정부에서 저가주택을 못 짓겠어요.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했다. 이런 단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사실은. 근데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요 말이 꼭 나온다는 거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가주택이 한 20개 정도가 있고, 제가 많이 그려드리는 그림이죠. 예. 고가주택이 한 20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저가가 20개, 고가가 20개 있는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10개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들은 신축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뺏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제 이 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았었는데, 이제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고가주택들이 무슨 여가 돼요? 하향여가 되어서, 저가주택은 뭐 비용 불변 산업이고 비용 증가 산업이고 관계없이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저가주택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요. 비용 불변이고 비용 증가고 관해. 원래 20개였다가 이제 30개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럼 증가한 10개는 하향여가를 통해서 증가가 된 거예요. 고가주택은 이제 10개를 빼앗긴 만큼을 신축하러 가는데, 비용이 불변할 때는 신축을 10개 다 할 수가 있어서 양이 종전과 똑같아요. 불변하는데, 고가주택은 건축비가 증가해버리면 신축을 덜 하게 돼요. 덜 짓게 된다. 그 양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저가주택 양은 무조건 증가다. 무조건 증가인데, 고가주택 양은 이제 불변하기도 하고요. 감소하기도 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하향여가, 상향여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가 사용하던 걸 저 사용하면 하향여가, 저가 쓰던 걸 고 사용하면 상향여가. 요거랑 두 번째,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버리면 저가주택은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하는 거. 결론, 저가주택은 무조건 증가하고 고가주택은 불변하거나 감소한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주거지역 하고요,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 그래요. 고급주택지역은 주로 정예외부 효과가 발생하고요, 저급주택지역은 부예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 엄청 싫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얘네를 좋아하는데 얘네는 얘네를 싫어한다고. 이유는 얘네가 얘네 쪽에 붙으면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고요, 얘네는 이쪽에 붙으면 할증돼서 거래가 되거든요. 아무튼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혹시 개조 수선 비용이 더 크더라. 개조 수선 비용이 더 크면 수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향여가가 되고요.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가치 상승분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같은 걸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향여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고급주택 지역이 하향여가 되는 방법은 가치 상승분이 커서는 안 되고요, 개조 수선 비용이 가야 된다. 저급주택 지역이 상향여가 되는 방법은 가치 상승분이 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불량주택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불량주택. 불량주택 문제는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량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잘하고 있는 자원 배분의 과정입니다. 자원 배분의 과정.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불량주택 문제를 철거하기보다는요,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고, 죄송합니다. 주택의 문제고,
시장이 실패하고 있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아니고 소득의 문제고 자원 배분 잘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 소득의 향상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여가현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사용으로 전환 하향여가, 저고사용으로 전환 상향여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버리면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이 공급이 되어 저가주택은 언제나 증가하고 고가주택은 빼앗긴 만큼 다 지으면 불변, 덜 짓게 되면 양이 감소, 요거랑 그다음에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주거분리 상황에서 고급주택 지역에서 개조수선 비용이 크면 하향여가, 저급주택 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크면 상향여가.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 잘하고 있는 거. 불량주택은 철거보다는 실질 소득의 향상이 근본적인 대책. 이런 식으로 개념을 딱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현재 넘겨볼까요? 현재 22쪽. 확인학습 두 문제만 보시면 돼요. 다 볼 필요는 없고 두 문제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그랬는데 고에 저가 들어오게 되는 건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틀렸죠? 예. 2번. 적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건 상향여가입니다. 상향여가. 그래서 1, 2를 묶어두시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상향여가 하향여가로 바꿔서 하향여가를 상향여가로 바꿔서 잘 나오니까 비교 좀 하시고.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란 말이 떴습니다. 거기 밑줄 한번 쫙 꺼주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밑줄 한번 쫙 꺼주시고. 그 줄 끝에 가시니까 무슨 여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향여가. 거기도 밑줄 한번 쫙 꺼주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뭐가 발생합니까? 하향여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하려면요, 수선을 안 해야 돼. 그러려면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개량 이후의 가치 증분이 작을 때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증분이 작으니까 수선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 유명하죠, 이것도.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 밑줄 하시고, 그 끝에 상향여가 밑줄 하시고, 그리고 3번, 4번 지문을 딱 묶어주세요. 3번,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상향여가 발생할 수는 있나요? 이건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려면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되잖아.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어때요? 그게 어떠냐고요. 그래서 맞다는 거죠. 예. 맞다. 답은 4번이죠. 예. 5번.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경우,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옆에가 핵심입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 된다? 하향여가 됩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원래 저가 20개 있고 고가 20개 있었잖아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하면 증가하면 얘네들이 하향여가 해서 고가주택을 뺏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상향여가 아니고 하향여가. 지문 5개가 다 좋은 지문들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2. 주택시장의 여가 현상 및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하는 문제죠. 1번. 주택의 하향여가는 나왔네. 하향여가. 소득 증가로 인해, 이런 필요 없는 지문인데 이런 것들은 그 옆에 게 중요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했을 때? 그렇지. 증가했을 때. 아까 5번하고 유사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해야 하향여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1번은 틀렸어요. 예.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예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예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뭐 그렇겠지. 정예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부예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할증됩니다. 할증. 고에 인접해 있는 놈은 할증돼요. 예. 근데 저에 인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 원래 가격보다 할인되어서 거래됩니다. 할증과 할인이 바뀐 것 같고요. 4번과 5번을 묶으셔야 되겠네요. 4번과 5번이 둘 다 불량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둘 다 틀렸어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X. 시장 실패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장 실패 아닙니다. 그 5번째도 철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맞고, 그 앞에도 주택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의 문제라고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합니다. 둘 다 고칠 겁니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문제고, 그죠? 철거가 아니라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이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그 지난주에 했던 거 까먹은 것 같은데 답을 체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답을 체크하지 말고 그 22 www.lendana.co.kr 돼 있는 거 옆에다가 답을 적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라 그랬잖아 내가. 근데 또 까먹고 또 답 체크하고 앉았다 또 예. 한 주만 지나면 막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오른쪽
그 제가 묻고 밑줄 치고 했던 것들은 집에 가서 읽을 때도 좀 유심히 읽으세요. 예. 14번.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론, 기반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뭐 핵심만 잡으면 공부할 게 많지 않거든요. 일단 칠판 한번 볼까요? 예. 먼저 지대 이론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하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카도의 이론이 차액지대설이고요. 마르크스의 이론이 절대지대설인데 차액지대설은 단어를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비옥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옥도. 비옥도.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차액지대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한계지 알죠? 한계지. 한계지선은 지대체로 없어. 한계지는 지대가 없어. 그리고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합니다.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 하셔도 되고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불로소득 잉여로 봅니다. 잉여.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지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래서 한계지서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대 내놔라 하면. 그럼 지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지대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면 지대가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농민들이 키워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곡물의 가격이 같이 비싸진다. 그럼 지대는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생산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차익지대설에서 있는 단어들과 절대지대설에서 있는 단어들을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암기를 해놓으면 또 까먹고 하니까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암기해야지 하고 보면 암기가 벌써 다 돼 있는 상황.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서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봤는데 다 알겠어. 그런 게 이제 이게 체득이라고 하고 체득된 거 대표 주자가 구구단 같은 게 체득이 된 겁니다. 우리 구구단은 항상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7, 8에 체득 안 돼 있네. 그렇지. 구구단 말고 뭘 하지? 딱히 예를 들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7, 8에 56 되듯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비옥도라든지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 지대 없다. 그다음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불로소득 잉여다 하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딱 떠올라야 돼. 소유권 요구. 그다음에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존재한다. 그다음에 뭐 비용, 생산비, 지대가 생산물의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떤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단순 암기로 접근하시겠는데 암기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고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튀넨이라는 사람의 위치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 티넨은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를 강조를 했거든요. 수송비. 근데 이때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인데 그 그래프상에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도심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로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하며 이 모양이 우하향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하향. 그 우하향이란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위치가 좋은 곳이어야지 지대가 많이 발생한다. 위치가 좋은 곳은 어디냐? 도심이다. 도심이 왜 위치가 좋은데? 그러면 수송비를 적게 지불해도 되는 곳이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티넨의 위치지대설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알론소라는 사람의 입찰지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알론소 입찰지대설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지대 지불 능력,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는 놈이 중심지에 가깝게 입지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초과이유는 재료가 되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우하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의 우하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상업지와 주거지와 공업지와 농업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보통 상업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가격이 팍 떨어져 버려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외곽으로 가면 위치가 중요하긴 한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그려야지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이 도심에 완만한 업종이 외곽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중요하거든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교사라고 암기합니다. 교사.
교사라는 것은 이제 위에 교통비 개념이 들어가요. 밑에 사용량 개념이 들어가고, 물론 교통비를 시험에 나올 때 수송비, 운송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사용량은 이용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개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차익지대설, 절대지대설, 리카도, 마르크스 한 다음에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소유권 요구, 한계지 지대 없고 한계지수도 요구하면 지대 있고, 그다음에 비옥도나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지만 여기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는 불로소득 잉여지만 여기서는 비용 생산비고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차이가 절대 딱 비교하시고, T년의 위치 지대설에서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수송비, 위치가 좋아야 된다.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지대 곡선은 우하향이다. 1차 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그려놓고요. 지대 지불 능력 최대, 초과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며 모양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고 가파른 업종 도심에 완만한 업종 외곽에 기울기는 교사,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지대 하는 것과 준지대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칠판을 보시죠. 경제지대, 준지대.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이야. 자,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곡선이고 만나는 점이 균형점입니다. 배워서 알겠지만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세로축이 뭐냐면 균형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균형 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총수익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량이다 하시면 돼요. 가격 곱하기 량이 총수입이 됩니다. 그럼 이 박스 이 면적이 이게 뭐냐면 총수입이에요. 총수입. 그럼 총수입 중에서 내가 최소한 벌어먹을 수 있는 돈을 전용수입이라 그래요. 전용수입. 요거는 정상이윤 개념이에요. 최소한 벌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내가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익을 경제지대라 그래요. 경제지대. 그래서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합으로 구성이 되고요. 혹시 제가 경제지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박스가 뭐고? 총수입이고 그 중에서 뭘 빼버리면 전용수입을 빼버리면 내가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경제지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 공급곡선을 기울기를 가파르게 딱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총수입 중에서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수입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지. 그러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수직이 돼버려요. 그래서 총수입 전부 다가 경제지대가 돼버리고 전용수입은 없어지거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총수입 전부 다가 전용수입이 되고 경제지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제지대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지대는 공급자가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의 개념이에요. 초과수익. 물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고요. 이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뺏어 구합니다. 근데 이거랑 정말 유사한 개념 중에 준지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이점은 오직 한 개.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수익이라면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기는 초과수익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초과수익인데 얘는요 영구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토지는 수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영구적이니까. 근데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기는 준지대는요 단기적으로 그 수명 동안에만 발생하고요 장기에는 소멸하는 그런 지대 성격을 가지는 게 준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정리. 표정이 뭐 배워야 총정리인데 하는 표정인데 많은 걸 배우셨어요. 예. 전체 박스가 총수입. 총수입에서 최소한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용수입. 초과수익은 경제지대.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뺏어 구한다.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다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총수입 전부 다가 경제지대가 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경제지대는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 탄력적이면 경제지대는 제로가 된다. 비교 대상으로는 준지대가 있으며 토지에서 생기는 경제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기는 준지대는 단기에 발생하고 장기에 소멸한다. 요까지가 우리 교재 23쪽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예, 한 장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4번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지금부터 7번 보시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이렇게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일 완성 수업은요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하고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를 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좋은 교재입니다. 얇은 교재이지만 그래서 30일 완성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요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옆에 안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0일 완성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서가 옆에 있으면 또 요거 앞에 있는 거 보다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기본서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기본서를 공부하는 게 그분은요, 그 수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상. 그러니까 30일 완성 교재는 여기 있는 내용만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점 주었는 데는 덮었어. 이 30일 완성 교재로도 65점, 7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요것만 달달 우리가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또 막상 또 처음 공부할 때는 뭐 우리가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처음에는 점수 이렇게 할 때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래요. 뭐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 한 85 맞고 개론 80 맞고 뭐 공법은 좀 어렵다고 들었으니까 65 맞고 중개사 공시세법을 한 60, 70점 맞고 그 저기 중개사법을 85점 맞아버려? 뭐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현실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저기 그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뭐라 그래요? 서울대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울대. 얘는 서울대 보내. 우리 집안에 천재가 하나 났구나. 그죠? 그다가 이제 초등학교 광년 가면 이제 뭐 스카이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까지 보내면 되겠지 하다가 중학교 가면 이제 인서울 인서울만 해도 되지 인서울 그죠? 예, 인서울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국립대가 좋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죠? 예, 아무 때 대학만 가면 되잖아 이제 그죠? 예. 우리가 점점 이렇게 현실 그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 자꾸 이제 현실에 눈을 떠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막 안정적으로 합격하기를 추구하다가도 이제는 뭐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30일 완성 교재 반복하세요. 자, 시험 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 버젯의 동심원 이론. 이 누구 이론이에요? 버젯스? 예.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5개 지구로 커져 나가잖아요.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 커져 나갑니까?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이렇게 커져나가요.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중이 뭐죠? 중심 업무지고요. 전이지대, 저급, 고급, 통근자. 그 문제 어떤 거 나온지 제가 알려드릴게.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입지한다? 저가 입죠. 저가 먼저 나와요. 고저통 아니잖아. 저고통이잖아. 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입지한다. 또 도심으로 갈수록 범죄, 질병, 빈곤 이런 게 조소득치 먼저 나오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 질병, 빈곤 이런 게 적어진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짓의 동심원 이론은요. 중전저고통만 알면 클리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왜 할 것도 없어. 뭐 이거 중전저고통인데 뭐. 그러니까 버짓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저고통 알면 됩니다. 호이트 선형 이론 보겠습니다. 호이트. 자, 선형 이론은 누가 주장한 이론이죠? 호이트.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중심지와 교통축에 가깝게, 이게 교통축이거든. 그럼 중심 업무지구와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입지해요? 그 아까랑 차이점 한번 해보죠. 아까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있었어? 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통축에 누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으로 출발하느냐, 호이트의 선형 이론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누가 입지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반대편에 누가 입지해요? 제가 입지합니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교통축. 뭐요? 교통축. 하나는 더 주거분리. 그러니까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교통축이 없었어요. 그냥 동심원 모양으로 도시가 커져 나갔는데 여기는 교통축을 따라서 커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고소득층 바로 옆에 누가 살았어요? 저소득층이 살았잖아.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주거분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교통축 고려 못했고 얘는 고려했고 얘는 주거분리 고려 못했고 얘는 주거분리 고려했고 이런 차이점을 느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예. 그리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이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이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이로. 지난주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오늘 또 비가 와서 그런가 또 우리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죠? 예. 그 우리 손님들 보면 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핑계가 많다고 해야 되나? 공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핑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좋아서 공부가 안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좋은 날씨에. 날씨가 또 안 좋으면 또 날씨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러면서 뭐 그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공부 못 하는 것 같은데 핑계를 댈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날도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좀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 내가 좀 그 오답에서 아까 많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화난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사과할게요.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방금 배꼽 인사했으니까.
자,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으로. 아까 내가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답한다고 막 많이 뭐라 그러고 그랬던 거. 미안하면 사과합니다. 예. 오답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오답이라도 좋으니까. 예.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으로는 현대도시나 대도시 패턴에 적합한 이론이에요. 현대도시, 대도시. 여기는 중심 업무지구 하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도심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핵이 성립하는 요인이 4개가 있거든. 그 중에서 2개만 기억을 할게요. 자, 같은 업종, 동종. 동종은 집적이에요, 집적. 집적은 모인다는 거 맞습니까? 예, 모여 써볼까? 모여. 근데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활동을 이종이라고 합니다. 이종은 뭐예요? 분산, 비양립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보통 바꿔서 많이 나와요. 바꿔서. 그러니까 동종끼리 분산하고 이종끼리 집적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몬스라는 사람의 다차원 이론은 앞에 3가지 이론을 그냥 종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다차원 이론이에요. 시몬스. 그다음에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은 그냥 도시가 간선도로 따라서 리본 모양으로 커져 나간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간선도로 리본 모양. 요거는 베리라는 사람의 유상도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총정리.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중전 조고통의 5개의 지구를 순서만 딱 지고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호이트 선형 이론은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입지, 반대편에 저급 입지를 하면서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교통 고려 못하고 하고, 주거분리 고려 못하고 하고 이런 거.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심, 부도심, 현대도시, 대도시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동종끼리 집적하고 이종끼리 분산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차원 이론하고 유상도시 이론은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해서 도심하고요, 외곽하고 대체성이 달라지거든요. 예. 도심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토지를 조금만 써요. 그리고 자본을 많이 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이 토지를 많이 대신한 거예요. 자본이 많이 결합됐다는 겁니다. 외곽으로 가면 토지를 엄청 많이 쓰고요. 거기다 건물을 그렇게 고층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업종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심으로 가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업종들은 외곽으로 간다. 요거는 금융업을 들 수가 있겠고, 요거는 목장업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계수 LQ라는 게 있거든요. 입지계수 LQ. LQ는 원래는 이제 입지계수 LQ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구성비 분의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구성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값을 이제 1과 비교를 해가지고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고 같으면 자급자족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LQ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전국의 전 산업분의 특정 산업에서 전국의 전특,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전 산업분의 특정 산업에서 지역의 전특 이렇게 해서 전국 전특, 지역 전특 이렇게 해서 입지계수 LQ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국 전특, 지역 전특이 뭔지는 좀 이따 계산 문제를 하면서 한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지역 전체 인구 증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전체 인구 증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인구 증가를 곱해서 전체 인구 증가를 구하게 되는데, 기반 승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1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문제를 하나 통째로 기억하시면서 내용 접근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 25쪽에 가서 확인학습 문제 7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서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영구적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 그랬는데, 준지대는 토지 외에서 생기는 소득은 맞습니다. 근데 토지 외에서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명이 영구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 지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단계만 생기고 장기에는 소멸하게 되는 성격이에요. 2번. 경제지대는 이전 수입을 의미하며 정상이윤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거는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용 수입이 정상이윤입니다. 3번.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총수입과 전용 수입을 합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뺀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총에서 전용을 빼야지 경제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총수입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아까 우리 박스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죠? 예. 경제지대가 크려면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전용이고 위에 경제일 때 이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공급이 비탄력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5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봐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요거를 갖다가 딱 당겨서 수직으로 딱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총수입 전액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대가 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전액, 총수입 전액, 경제지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준지대는 단기에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단기에. 이거는 수명이 유한하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정상이윤 개념은 전용 수입인가요? 경제지대인가요? 전용 수입이에요. 추가이윤이 경제지대입니다. 세 번째.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뭐 해야? 빼야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에서 수직이 되면 총수입 전부 다가 뭐가 된다? 경제지대. 오케이.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확인학습 2. 지대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 찾으려는 지문이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상당히 좋은 지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는 틀린 걸 찾으라는 지문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지겠지만 저랑 공부 연습할 때는요. 옳은 걸 찾으라는 지문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차액지대설에서는 비옥도란 말이 나옵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 나오고. 근데 뭘 찾으라 그랬어? 옳은 걸 찾으라 그랬지. 그럼 정답 몇 번? 끝.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요. 1번 아무리 읽어봐도 1번이 답이잖아. 비옥도 나왔고 수학 체감의 법칙 나왔고 아무리 읽어봐도 1번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답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부익부라고 합니다. 부익부. 근데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1번 읽고 정답 봤지만 그럴 리 없어 하면서 2번, 3번, 4번, 5번 내려가다가 또 이상한 거 5번 체크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렇다고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용어로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빈익빈.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요.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한 바닥이 이 바닥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막 점수도 잘 나오고 시간도 남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익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옵니다. 미분도 틀렸을 텐데 왜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2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가 없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왜 없어? 라고 적어놓으세요. 왜 없어? 진짜 적지는 마시고요. 예. 왜 적으려고 그랬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틀렸죠? 예. 3번.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 소유란 글자가 나왔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요구만 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절대지대설에 관한 얘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리카도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한 얘기예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리카도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예. 이 얘기는 마르크스가 한 얘기예요. 알겠죠? 네 번째.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 이거는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액지대설에서는 한계지대 없어요. 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보고요. 생산비나 비용으로 보는 것은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절 보시고 제가 총정리 해드리는 게 왜 해드리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방 가서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귀에 탁탁 꼽힙니다. 이거 귀에 탁탁 꼽혀. 틀릴 게 없어. 왜냐면 핵심을 우리 다 잡고 가는 건데 미리 다 잡고 가는 건데 이제 오늘이 끝나면 2주차 끝나니까 2주만 더 고생해봐요. 2주만 더 고생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2주 뒤에는. 알겠죠? 아, 자, 절 보고 그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아니 차액과 절대로 얘기하라고. 차액과 절대로. 이 사람들 진짜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하라고. 예.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절대. 소유하는 자체로 지대는 발생한다. 절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 차액. 지대는 비용 생산비로 본다. 요거 대답하시면 이 문제 안 틀려요. 요거 대답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 이 문제 틀릴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예. 확인학습 3. 다음은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튀넨. 튀넨 이 사람 무슨 지대론 주장하신 분이죠? 위치지대설을 주장하신 분이죠. 위치라는 단어를 찾으러 갑니다. 튀넨은 지대의 결정 원인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 입지론 기초를 제공했다. 맞아요? 예.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금액? 최대. 너무 많이 지불했어. 초과이윤은 0이 되는 수준. 맞아요?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국세는 뭐 하면서?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이거 모양 이런 모양 맞습니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맞나? 예. 네 번째,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보세요. 이용량을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그래버리면 요게 사용량이잖아. 여기 교통비잖아. 그럼 교사가 아니고 사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위에 교통비가 올라가야 되고요. 밑에 사용량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5번. 단일 도시에서 상업용 이용이 도심북 나타난다. 상업용 이용이 도심북 나타난다 그랬죠? 예. 얘가 단위당 생산성이 높고요. 운송비, 한 개 운송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 답은 몇 번? 4번. 확인학습 포.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요. 중심 업무지구 맞습니까? 네. 그 옆에 점이지대. 점이지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같은 말이에요. 전이지대랑. 그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옆에. 그러니까 중전고저통, 중전고저통 이상하잖아, 그죠? 예,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저 고통스러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전한테 가서 중전, 고저통스러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고통스러워요. 고저 바뀌었습니다. 예,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 교통축에 누가 입지하죠? 고. 따라서 주택 지불능력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지를 선정한다. 높아야 됩니다. 예.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자, 여러분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중심 업무지구 한 개밖에 없었죠. 그럼 이건 단핵도시야, 다핵도시야? 단핵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는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 중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번째, 중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대답해봐.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살아? 저고통이니까 저가 살지. 범죄, 질병, 빈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 건 맞나?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유명한 질문이에요. 유명. 5번.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유사활동 간에 뭐합니까? 집적합니다. 분산하면 안 돼요. 유사활동 간에는 집적해야 돼요. 이질적인 활동 간에는 비양립이 맞는데 앞에 유사활동 간에는 분산하면 안 되고 집적. 유사활동은 동종이니 동종 집적해야 됩니다. 정답 확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확인학습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고요. 확인학습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확인학습 3번은 4번이고요. 확인학습 4번은 4번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25번 문제. A 지역의 건설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고 기반 산업을 판별하면 그랬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죠. 10번 한번 보죠. 어느 지역에? A 지역에 무슨 산업? 건설업. 입지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입지 개수 구하는 공식은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전국을 먼저 보세요. 전국. 자, 눈을 전국으로 가세요. 갔어요? 예. 전국의 전체가 얼마야? 1200만입니까? 예, 1200만. 전국의 건설을 찾아봐요. 120.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전국의 전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전국으로 와서 전국의 전체를 보고 전국의 특정 산업인 건설업을 보자고.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A 지역 봐야 되겠네. A 지역의 전체를 봐봐. 500. 맞아요? A 지역의 건설은 100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약분해버리면 10분의 1 아닌가 이거? 아니 이거 10분의 1이잖아. 이거 약분해보면 5분의 1 아닌가? 이건 5분의 10이죠. 5분의 10이면 얼마예요? 2. 맞아요? 그래서 A 지역의 건설사업 입지 개수는 2입니다. 근데 2는 1보다 작아. 커. 크면 무슨 산업이야? 기반 산업.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3번 체크하시면 안 돼요. 2 나왔다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3번을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게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문제인데 확인학습 6번이 21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1회 때.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여러분들이 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A 지역의 건설업 입지 개수 구하는 게 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각 도시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를 다 구해가지고 그것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그냥 보지 마시고 A 도시의 전체 산업이 얼마나 살아? 근데 A 지역의 섬유는 250. 전체 400의 섬유가 250이지. 절반이 넘네. 절반이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절반이 넘고 B도시는 전체가 얼만데? 500인데 섬유가 250. 절반 이내. 맞아요? C도시는 전체가 얼만데? 1100인데 섬유가 500. 절반이
안 돼요. 그러면 A는 절반이 넘고 B는 절반이고 C는 절반이 안 되니까 아마 입지계수 순서는 A, B, C 순서 아니겠나 하고 1번 체크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풀어봐요. A가 입지계수 제일 높아요. 섬유산업은요.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지고대로 A 도시의 섬유산업 입지계수 구하고 B 도시 섬유산업 입지계수 구하고 C 도시 섬유산업 입지계수 구한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면요. 민법 20개 찍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한 개 푸는데 희생이 너무 크단 말이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봐요, 진짜. 예. 확인학습 7. 어떤 도시의 비기반 비율이 80%고 기반 인구가 4만 명 늘어날 때 경제 기반 승수를 이용할 때 전체 인구는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평소에 이런 문제는 보통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통 나왔을 때 기본서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에 이론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면 참 쉽다는 거죠. 자, 전체 인구 증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인구 증가를 곱해.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인구 증가를 곱해. 그러면 기반 승수가 나와요. 근데 기반 승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비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에요. 맞나요? 예. 근데 비기반 비율이 몇 프로냐면 80%예요. 그럼 1 빼기 0.8 때리는 거지. 1 빼기 0.8 때리면 얼마입니까? 0.2지. 0.2분의 1은 얼마야? 오, 순수 5 나와요. 근데 기본 인구 증가 얼마 늘었다 그러냐면 4만 명 늘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럼 4, 5, 20에서 전체 인구 증가는 20만. 문제를 통으로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5번. 푸는 방법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입지론 나오는데요. 입지론은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